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 안식월 보내느라고 잘 정신없이 있다가 또 오늘 특별한 모임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담아내는 일에 함께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분 시간이라 그러는데, 네. 우선 그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시대가 급속도로 변해서 과거에는 아까 이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누면 알아서 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녀들이 커가는데, 요즘 세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르죠. 손이 많이 가야 되고, 또 사교육비 문제, 그 다음에 또 안전하게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참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어떤 다른 민족을 향한 선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적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하나이들을 준비시키고 잘 세우고 잘 양육하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그러한 교회에서 관심 갖게 된 배경인데요. 과거에는 그 마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추억을 담아낼 수 있는 동네가 있었고, 거기서 항상 뛰놀고 같이 함께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어떻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제가 중학교 아이들에게 최근에 물어봤더니 너네도 세대 차이 느끼냐 그랬더니 세대 차이 느낀다고. 1년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조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이 급속도로 변해서 그만큼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른들이 말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청년 세대가 그 다음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해도 전혀 안 통하는 세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교회의 아이들을 주일에 학교, 어쩌면 하루 이틀, 뭐 혹은 여름 수련회나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잡아놔도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 우리가 너무나 다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를 손에서 놓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쳐도 이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는, 그리고 그 미디어를 통해 받는 영향이 아이들의 사고와 아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버리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을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부모 세대를 돕고 또 다음 세대를 선교적 마인드로 담아낼 수 있을까? 특별히 공교육의 현장 무너진 얘기는 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교사들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공교육 교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서비스업이다. 교사는 서비스업이다. 사명으로 이제 할 수 없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자라나는, 그러니까 요즘 부모 세대들이 굉장한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고 자라서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그러는데 부모님이 매일 전화 온답니다. 와가지고 우리 아이 저 양치 꼭 시켜달라고, 이렇게 양말 제대로 걔는 잘 벗는데 좀 안 벗게 좀 지도해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서비스업으로 전락한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서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가 선교원과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선교원의 이야기 앞에서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면 선교원이 과거에는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급속도로 다 사라졌죠. 그 주된 이유가 정부 보조를 받고 자립하는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정부 지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점점 선교원은 사라져서 변하게 되죠. 실제로 교회에서 어린이집 하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지만 정부 보조를 받는 어린이집은 그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만 해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신고하면 금방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성경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요. 아주 심각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원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갖고 출발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졸속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네. 그냥 참조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사역에 헌신된, 또 어린이 사역에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교원을 세워서 6개월 지나면 교회에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운영 방식은 철저하게 공동육아입니다. 공동육아. 그러니까 아까 독방육아 그랬잖아요. 근데 만 6개월 지나면 나와서 공동육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그 소아과 의사도 저 교회 지체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후조리원 원장님 출신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아이들 유생교육 또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지 이런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이제 어려서부터 시키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좀 한숨 놓는 거예요.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또 전문 교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부모 교육도 하고 또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차 한잔 마시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시간을 갖게 하고 돌아가면서 공동 육아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담아내는 이런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원을 통하여 그 많은 열매가 사실 나타나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다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셋 낳기 운동 혹은 하나 더 낳자 이런 이야기들이 부모들끼리 그냥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귀엽고 그러면 좀 키워놓은 엄마들이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도 하나 더 낳아볼까?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런 이제 흐름이 좀 교회 가운데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고요.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 더 낳는 거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선교원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다고. 선교원을 통해서 자녀들을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이런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젊은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헌신하는 일을 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에게 가장 관심사가 자녀잖아요. 자녀라면 껌뻑 죽죠. 자녀를 빙자해서 모이게 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신앙 생활 잘 하도록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또 양육하는 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그 자녀 앞에 그 모범을 보이는 부모, 그래서 신앙생활 별로 이렇게 잘 못하고 또 요즘 젊은 부모들이 모태신앙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에 그냥 이렇게 나오다가 어떻게 결혼해서 보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범이 되는 신앙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1조나 이런 부분 안 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일관되게 하고 또 주일 예배 나오고, 그래서 젊은 그룹의 이렇게 헌신도가 훨씬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치유와 회복, 관계 회복들, 가정에 갈등이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식사 같이 할 때 큰 식당에서 저희가 같이 식사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아글아글 쓰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손자도 이제 3돌 됐는데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믿음 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이렇게 뭐 매일 성경 구절 암송하고 또 뭐 이렇게 놀면서 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새 가족이 들어와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흥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이수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한 가지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가 좀 어렵죠. 국가적인 보조가 없으니까요. 선교원에 관하여서는 지금 전혀 보조가 없습니다. 아마 아마 CBS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니까 아마 조만간 뭐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감리교 안에서 이런 이제 나눔을 꽤 많이 했는데 장로님들이 되게 많이 반대하더라고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1년 예산을 얼마나 선교비로 쓰냐고 물어봤습니다. 훨씬 많이 씁니다. 근데 진짜 선교 대상인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는 이렇게 돈을 일방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것, 또 그 외에 사회적 여러 가지 선교적 이런 일에 투자하는 것만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교원이나 이걸 선교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담아낼 수 없어요. 그야말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잖아요. 해외에 선교사님 파송해가지고 돕고 하는 일, 우리 굉장히 많은 후원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처치스쿨인데요. 저희가 산아래 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좀 띄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48명이 정원인 학교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받고 늦어도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받아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희 운영상 특징이 있어요. 좀 달라요. 저희는 다른 대안학교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처치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치스쿨이 뭐냐면 출퇴근, 그러니까 등하교가 가능한 아이들, 기숙사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함께, 그러니까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섬기는,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이루는 학교고요. 두 번째로는 학비 없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학교를 세우도록 말씀하셨어요. 대안학교 보통 1인당 60만 원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학비 없는 학교가 가능할까?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나서면 이게 가능해요. 학비 없는 학교. 그러니까 학비 없는 학교라고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일반 후원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나누거든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설교 중에 나누고 예배 중에 나누면서 다음 세대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 다 키운 사람들은 한 자녀 일부분이라도 후원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래서 후원을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저도 한 달에 30만 원씩 후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후원하는데 생각보다 교회에서 후원은 아주 적습니다. 많지 않나요? 많이 안 들어가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학교에다 맡겨놓고 그냥 뒷짐자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 회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부모 회비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가정 월 수입의 15분의 1을 한 명 아이당. 그래서 저희 주변에 어느 부목사님 가정은 4명을 보내는데 20만 원 냅니다. 한 달에 20만 원 내고 4명 아이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은 10분의 1 내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의 1쯤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는 좀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고.
이렇게 되니까 못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11조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요즘 서울하고 광주가 제일 대안학교 세우기가 좋은 환경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국가 후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 후원이 제일 많습니다. 광주에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1억 한 3천 후원 받습니다. 식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운영비 합쳐서 한 1억 3천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밖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아이들을 제일 쉽게 모으는 방법이 대안학교거든요. 왜냐하면 모아져 있죠. 그리고 말 잘 듣죠. 그러니까 데려다가 그냥 모든 악기를 다 배우고요. 제가 볼 땐 모든 악기 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을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냥 국가에서 주어집니다. 무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입학하여 중등 고등과정,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신앙적으로 아주 좋을 수 있는 게 지금도 이제 지금 이번 주간이 그게 아닌데 2월 말 8월 말은 영성 캠프를 합니다. 교사, 학부모, 아이들 다 모여서 2월 말 8월 말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고 집회하듯이 합니다. 아이들 양육하고 낮 시간에는 이제 다른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하지만 밤 시간에 부모님들 다 나오고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라 그랬죠. 교회 공간을 활용해서 기숙사 운영하지 않고 등하교가 가능한 아이들 그리고 공동체 가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하학교의 교육적 특징을 잠깐 나누면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예배와 성품 교육, 품성, 암송, 기독교 세계관 이런 신앙 훈련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고전 교육에 기초한 독서 중심 교육입니다. 저희는 이거 해가지고 대박 났던 것 같습니다. 대박 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책 안 읽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독서 중심, 그러니까 역사를 코어로 해서 고대, 근대, 현대,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코어로 해가지고 그 인물, 지리, 뭐 음악, 미술, 뭐 문학 이런 그 시대에 해당하는 책을 중심으로 읽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되게 많이 읽죠. 다양하게 책을 되게 많이 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이, 문해력이 뛰어나고요. 아이들이 문장 해석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시골에서 공부하고 광주도 시골이라 그러잖아요. 서울은. 사실 우리는 시골이라고 잘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생부터 모아서 데리고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졸업생 6명인데 3명이 인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전남대학 갔고요. 한 명은 유학 갔고요. 한 명은 저기 한동대 입학했습니다. 작년에 저 1학년, 2학년 4명 아이들이 한동대 그냥 시험을 봤습니다. 검정고시 다 패스했으니까 근데 4명 다 합격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갔습니다. 아마 올해는 가게 될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리고 이 4명 다 전남대 합격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초가 튼튼하면서 자라가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올해는 아마 진짜 아마 대박치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아니 뭐죠 예비 뭐 그거 수시 모의고사 다 1등 반지 내가 있습니다. 모든 과목. 네, 진학 교육이 아니라 진로 교육에 초점을 둬요. 소명을 찾아서 빨리 개별하던 지도를 통해 진로를 위한 교육. 그 다음에 5번째는 선교원과 연결해가지고요. 영어 다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읽게 합니다. 최근에 한 아이가 영어 3,000권 책을 읽었다고 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독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계속 읽어오게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제일 강점은 영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1등급 받더라고요. 수능 시험 보면. 그래서 그 듣기, 쓰기, 역량 강화 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 전교생들을 이렇게 학년별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나눠가지고 품성조 운영을 해서 이제 관계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 열매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영국에 집회를 가면서 저희 아이들을 같이 가게 됐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은 천연 기념물이다. 왜냐하면 저기 그 대형 박물관에 데리고 갔는데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거기서 갔다가 금방 한 바퀴 돌고는 와서 저기 미디어 이거 찾아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 나온대요. 그 왜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읽었던 책에서 봤던 이것들 이거 설명하고 이거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또 가자 그러고 천연 기념물이라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번 여름에 대만에 어느 교회와 연관해가지고 12일 동안 연합 캠프를 했는데 그 대만 아이들 25명 중에 9명이 우울증 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과 같이 연합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이 아이들이 오고 난 뒤에 그 9명 아이들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일 철야기도에 나와서 성경도 암송하고 저희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아이가 발표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우리는 예배가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그쪽에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그 대만 목회자들이 모여갖고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그 중에 하나는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되게 성숙됐다고. 저희는 미디어 없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미디어를 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서약서 쓰고 자녀들 다 서약서 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용하면 정학입니다. 그 미디어 사용 못하게 합니다. 합법적인 그러니까 뭐 교육을 위한 것 외에는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시간이 됐죠? 네,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독서 중심 부모가 같이 하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저희는 독서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부모들이 다 같이 학교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저녁 시간에 2시간씩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안 보고 텔레비 안 보고 다 나와서 책 읽고 부득불 못 나오는 부모들은 집에서 그걸 인증샷 찍어가지고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텔레비가 없어지고 책 읽는 풍토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책 읽고 학교에서 책 읽고 이런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책 읽고 요약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필수 과목, 국영수 외에 다른 과목들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독서 중심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세우기까지 과정, 제가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했는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의지를 가지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에게. 비전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다 알아요. 근데 비전을 자꾸 나누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공감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그 다음에 저는 뭐 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 모이라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지속적으로 비전을 나누고 함께 반응하는 무리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는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서 뭐 하느냐?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세운다면 어떤 학교, 선교원을 세운다면 어떤 방향성의 선교원을 세워야 할지. 이걸 이제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부모들이 기대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또 우리가 세워간다면 현재 여건에서 어떤 영역을 세워야 할 것인가. 또 저희가 학교를 세우면서 칼비테라는 그분의 책을 부모들이 다 읽으면서 교육 철학이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교육 가르치던 분이 좀 오셨는데 공교육법하고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서 막 그러는데 우리의 교육 철학이 너무 분명하니까 결국 그분이 바뀌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세워가지고는 안 돼요. 이 분명한 교육 철학을 공동체가 갖도록 하는 것,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그래야 학교가 누군가 와서 한마디 하면 이렇게 가고 누군가 와서 한마디 하면 저렇게 가는 거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일관되게 쭉 따라가게 되지더라고요. 세 번째, 교육 목표와 방향 설정이 정해지고 경제적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교사 세우는 것, 교육과정 세우는 것. 교사 세우는 데 있어서 혹시 학교에 관심이 있다면 꼭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이 교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세웠던 목표와 가치관을 일관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분이 되면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바뀌어가요. 교장은 담임 목사님이 해야 학교가 든든하게 세워지더라고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다 해요. 근데 그냥 듣는 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학교가 안 변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잘 세우는 것, 그 다음에 학생 모집과 선발 기준 이런 것.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결론으로 나누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 키울 수 있는 풍토 환경. 저희는 사교육은 그 절대 안 되는 걸로 규정하거든요. 저희는 사교육 절대 못하게 합니다. 사교육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 이 일을 다 처리하도록 합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조, 독박 육아의 고됨에서 공동 육아를 통해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자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교육적인 그런 염려가 내려지고, 그다음에 인성적인 영역에서 되게 놀랍게 성숙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와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학교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그 담임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일을 안 하나 모르겠다. 예, 꼭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집회를 다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진짜 설득력 있게 자꾸 얘기합니다. 반드시 세워야 된다. 반드시 세울 수 있고, 또 교회는 그만한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가져서 많은 교회들이 도전받고 이렇게 세워가면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주는, 사실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뭘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놓치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